지난 시간 혹시 방송을 못 들으셨다면 지금 저희가 지난주 정도부터 뭔가 한 회를 들으면 쭉 연결되는 이야기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요. 다시 듣기 꼭꼭 왕추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치당 이야기를 하면서 또 히틀러가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됐는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독일에 이렇게 침체됐던 경제 상황 속에서 마술사 같은 인물이 등장을 했었다. 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 이야기 다음 주에 해줄게요 하셨는데 네. 오늘 그 인물이 이름이 또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예, 이름은 이제 샤프심? 할마르 샤흐트. 샤프심이 아니라 샤흐트. 예, 할마르 샤흐트입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할마르 샤흐트. 예. 샤흐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해주신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예. 사실은 너무 생소한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정말 옛날 경제사를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들은 잠깐 들어보셨을 이름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시죠. 네, 생소해요. 근데 이분 인생을 보면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경제 위기를 2번이나 넘기면서 나라를 구해낸 어떤 그러한 경제학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의 이제 시작은 이제 1920년대입니다. 1877년생이었는데요. 이제 48살이던 1923년 이제 통화청장이라는 곳에 이제 취임을 합니다. 통화청장이요? 예, 통화를 찍어내는 곳이죠. 조폐공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1923년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독일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던 시절이었죠. 그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샤흐트 이분이 뭔가 한 획을 딱 그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기존의 마르크가 이제 더 이상 통화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통화인 이제 렌텐 마르크를 이제 찍어내는 이제 화폐 개혁을 실시해서 짧은 기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냥 새로운 돈을 찍어낸다고 해봐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으면 또 화폐 개혁은 또 실패하는 거죠. 네, 돈에 대한 거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통화를 이분이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럼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냥 신용으로만 하면 불안하니까 담보가 있어야겠죠. 네. 담보에는 부동산만한 게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샤흐트는 독일 정부가 보유한 모든 토지 그리고 독일 정부가 보유한 각종 상품과 시설 등을 기초로 하는 통화를 발행했습니다. 이걸 담보로 했군요. 그래서 그만큼만 발행한 거죠. 그 가치만큼만 발행하겠다. 그래서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상한선을 정해놨습니다. 이 렌텐 마르크라는 거는 다 계산해 보니까 32억 마르크 이상은 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큼만 찍어낸다라고 했던 거죠. 약간 금처럼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치가 확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담보물을 제시했던 게 워낙에 확실하다 보니까 신뢰감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예, 그 신뢰감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이런 통화를 즉 렌텐마르크라는 걸 발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이제 1조 마르크를 1렌텐 마르크로 교환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순식간에 없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통화를 다시 또 바꿔내야겠죠. 그래서 1924년에는 이번에는 이제 금과 교환할 수 있는 라이히스 마르크를 새롭게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행했던 렌텐 마르크와 1대1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이러한 작업을 이제 거치면서 독일 경제는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모습들을 지켜봤겠네요, 히틀러가. 그러니까 샤흐트는 이런 작업을 진두지휘했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독일 중앙은행 총재에 이제 임명이 된 거를 이제 히틀러는 잘 지켜봤던 거죠. 그럼 지금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한 후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전이죠. 아니죠? 그죠? 예, 그 전입니다. 그러면 히틀러가 아직 집권은 안 했지만 저 옆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샤흐트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경제적인 괴물을 이제 두드려 잡았죠. 근데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이제 대공황이라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또 맞서 싸워야 됩니다. 보면. 그래서 이 대공황이 왜 문제가 벌어졌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 샤흐트는 미국에서 흘러든 저렴한 자본, 많은 돈들이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독일 기업과 개인이 머니 게임, 돈놀이를 하다가 거품과 공황이 발생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원인 규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대공황의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거기에 맞게 잘 나왔겠는데요? 샤흐트는 그래서 돈이 비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막고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국가가 나서서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막강한 권한을 쥐고 누군가가 누구의 반대도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어디에 이만큼의 돈을 써라, 저기에는 저만큼의 돈을 써라 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뭐 나치 전이니까 예. 내가 나를 따르라 이게 옳아 토달지 마 불가능한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 시대에 가능했던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히틀러 이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분은 이제 네오플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오플란은 이제 비상 대권, 비상시에 이제 주는 큰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네.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거래, 무역, 관세, 자본시장, 외환거래 등을 모두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샤우트는 1934년에 이제 네오플란을 법으로 만들고 본인이 이제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장관을 겸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함께 맡는 셈이 된 거죠.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이제 샤우트일 텐데 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실업난 해소가 제일 중요했겠죠. 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 녹화, 주택 개량, 아우토반 건설, 황무지 개간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집중 투입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엉뚱한 곳에 돈이 빠져나간 걸 막아야겠죠. 네. 그래서 향수 같은 사치품 수입을 막기 위해서 이 달러나 파운드 등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높여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도 이제 해결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뭔가 그래도 꼭 필요해서 수입해야 되는 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물자를 수입하는 것은 남미나 아프리카, 동유럽 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해가지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돈인 마르크화로 결제를 하면 물건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이거 어디서 이렇게 좀 익숙해요. 우리가 많이 비판하던 이 관치금융의 끝판왕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런 샤우트를 이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1924년 일본의 30대 청년이던 이치마다 히사토라는 사람이 네. 이제 2년 동안 독일 중앙은행에서 마침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샤우트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제 그 수습하는 그의 처방과 실행력을 보면서 감명받았겠다. 그렇습니다. 감명을 받고 그의 철학과 테크닉을 완전히 이제 흡수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일본에도 비슷한 방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샤우트의 경제 정책이 그러면 일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네요. 그렇습니다. 이치마다 히사토가 샤우트를 존경하게 된 걸 보면 그래도 일본 내에도 비슷한 어떤 문제가 있어야 감명받았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일본 상황은 어땠어요? 일본 역시 이제 1920년대 이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뭐 양극화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치마다는 이제 영국과 미국이 주장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맞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좀 거죠. 회의적이었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미국 돈을 많이 쓰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초기에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에 이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치마다는 미국이 다시 돈을 또 다 내나 우리도 힘들어 그렇습니다. 했을 테니까.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다시 어려워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치마다는 샤우트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을 통제하고 수입을 조절하고 은행들에 대한 창구지도 너희 여기는 대출해주면 안 돼. 여기는 이만큼 대출해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제하면서 자금 융자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했던 것이죠. 야, 일본도 1930년대에는 독일하고 좀 비슷한 그림으로 가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이치마다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패전국의 어떤 경제를 재건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이제 은행들은 이제 잔뜩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갚을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치마다는 이제 엔화를 찍어냅니다. 네. 대량으로 찍어내서 일단 은행에 이제 예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예금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돈이 들어왔으니까 뭐 별말 없었겠죠. 부실 채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은행이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은행들은 당연히 이제 이치마다에게 대해서 되게 감사하겠죠, 보면. 그래서 그는 은행들로 하여금 금융단 협약이라는 걸 맺도록 해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자발적으로 정부의 채권을 무엇보다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출을 어디에 해줄지는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과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대장성이 네.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산업에 그리고 어떤 기업에 얼마만큼을 대출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 은행들의 합의를 이제 이끌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은행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효과적으로 어떤 산업에 돈을 대줄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부와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춰서 갔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이 모습을 바로 옆 나라니까 잘 지켜봤던 거죠. 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샤우트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은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음. 이제 시장이 알아서 한다라는 네. 거와 정반대의 어떤 처방 그리고 음. 실행을 이제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가 했던 셈이죠. 좀 이렇게 극단적인 온도였다면은 조금은 이제 미지근해지는 온도가 됐을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샤우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장 뭐 한국 총재 뭐 다 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막강한 그 권한을 가지게 됐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아우토반 건설과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돈이 없던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는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 기억이 너무 어우, 생생하니까. 너무 무섭다. 그래서 이제 그는 매포어음이라는 우회로를 만듭니다. 이 어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된 날짜에 가지고 오면 돈을 준다라는 증서죠. 네네. 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어도 서로의 신뢰와 믿음으로 일단 어음을 발행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했던 예시들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독일의 대표적인 이제 중화공업업체, 즉 뭐 군수업체라고 보죠. 5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 5개 업체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공동 출자해서 우리말로 옮기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제철연구소라는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군수물자를 이제 만들어내려면 이 업체들이 하청업체 돈을 줘서 여러 가지 부품도 사오고 재료도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때 어음을 발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이 어음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려면 이제 그 기업에 가서 이제 돈을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어음은 신기하게도 이 기업에 가지 마세요. 이 제철연구소라는 곳에서 지불해 드립니다. 아. 라고 하는 거죠. 공동 출자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어음은 원래 만기가 6개월이에요. 그럼 6개월 후부터는 이제 돈을 꼬박꼬박 내줘야 되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어음은 신기하게도 만기가 연장 가능했어요. 5년까지. 어음을. 예. 그래서 원래 어음을 받으면 나 당장 돈이 급해. 그러면은 이제 할인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깡을 한다고 그러죠. 네네네. 근데 이 어음 매포어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왜요? 왜 유리하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줬어요. 연 4%의 이자를 줬습니다. 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버틸 여력이 있으면 그렇죠. 4% 이자 받는 게 낫지. 이 이자를 받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떼먹힐 돈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믿고 계속 보유하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반대로 이 어음을 결제해줘야 되는 제철연구소라는 곳 입장에서 보면 당장 발행한 어음만큼 몽땅 돈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이렇게 이자 느낌으로만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민간 기업이 기업들 간에 어떤 거래를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겉으로는 다 민간 기업이에요. 근데 이 사실 제철연구소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부가 만들라고 시켰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민간 업체가 발행하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필요한 곳에 돈을 집행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 샤우트의 입김이 스멀스멀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들어보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일단은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돈 찍어내는 건 안 돼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정부가 이제 채권, 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은행에다 맡기고 돈을 이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채 비율이 요즘에도 우리가 부채 비율이 높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부채 비율이 마구마구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매포어음이라는 것은 형식상은 분명히 민간 기업이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채로는 안 보여요. 그러네요. 교묘하게 입김은 들어갔지만. 입김은 들어갔지만 정부는 가만히 있으면 이거 민간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딱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트집을 잡을 수는 없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음이라는 건 언젠가는 결국은 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샤우트가 생각을 했던 거죠. 대공황으로 인한 충격에서만 벗어나면 경제는 회복할 힘이 있다. 그러면 일단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시간 벌기 하자. 그 사이에 이 어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서 네. 실업자를 줄이고 경제를 나눠 활성화할 자신이 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금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정식으로 그걸 이용해서 어음을 딱 정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샤우트는 이제 눈 딱 감고 이제 부도를 낼 생각을 했어요. 어음을.
근데 다행히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도를 낸다 하더라도 독일 정부는 책임질 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없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도난 대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 돈을 좀 찍어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똑똑하다 샤우트 정말. 천재예요. 와.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을 또 살짝 떠올려 보면 독일의 이러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샤우트라는 어떤 인물이 마법사처럼 샥 나타나서 네.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쓰고 또 독일 경제가 결국은 잘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좋아졌다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샤우트 입장에서는 1934년에 시작해서 이런 레포엄 같은 작업은 1938년 3월에 이제 종료한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수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샤우트의 계획은 정말 대성공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에이? 또 찝찝하게 듯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뭐 어디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야, 이건 정말 마술 같은 방법이죠. 맞아, 신기해. 진짜 천재같이 들려요. 예, 그러면 계속 이런 방식을 4, 5년만 하지 말고 계속하면 군대를 키울 많은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샤우트한테 계속하자. 이거 왜 그만두냐. 네. 근데 샤우트는 이거는 무한정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정 하다 보면 결국은 빵꾸가 날 수밖에 없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할 때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히틀러가 아니 계속해. 해. 그래가지고 결국 계속 반대하다가 해임이 됐던 거죠. 소위 잘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히틀러가 계속 어음을 찍어내서 전쟁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네. 여기에 반대를 했군요. 아니 그런데 그렇더라도 어음에 대한 돈 네, 해임은 됐지만 어음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국은 그 돈을 줘야 되는 돈이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이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점령당한 많은 국가들은 이제 금고를 탈탈 털렸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몇몇 국가들은 필사적으로 금고의 금을 이제 빼내가지고 바다 건너 미국으로 이제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독일이 다른 나라의 금고를 털어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금고를 털자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또 있었군요. 네. 새로운 세상을 듭니다. KBS 오디오 이 지식